너희 당장 이혼해! 현관문이 벽에 부딪히며 집 전체가 울렸습니다. 새벽 2시 반. 아파트 복도 센서 등이 번쩍이며 켜졌고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진아, 백민주! 당장 나와! 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이닥치셨습니다. 거실 불을 켜는 손놀림이 거칠었습니다. 형광등이 번쩍이며 온 집안이 대낮처럼 환해졌어요. 실크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며 나온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닥쳐! 어머니의 고함에 백민주가 움찔했습니다. 평소 점잖기로 소문난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형진이가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침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잠옷 바지가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맨발에 슬리퍼 한 짝만 신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백민주만을 노려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백민주가 저절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오른손에는 회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그게 분노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봉투 모서리가 구겨질 정도로 꽉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내년이 감히 우리 형진이한테. 말을 끝내지 못하고 어머니는 거실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셨습니다. 파마도 제대로 빗지 않은 헝클어진 머리, 검은 코트 위에 대충 두른 목도리, 그리고 맨 얼굴. 평소 단정함의 상징이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이라니. 엄마, 진정해. 일단 앉아서. 앉긴 뭘 앉아. 인연이 누군지 알고나 결혼했니? 쾅! 어머니가 유리 탁자 위에 봉투를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봉투가 터지면서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진들, 신문 스크랩, 법원 서류, 보험 서류.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거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 이게 다 뭐냐고. 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집어 형진이 얼굴 앞으로 들이댔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백민주. 그런데 옆에 선 신랑은 형진이가 아니었어요. 이것도 봐. 또 있어. 두 번째 사진. 역시 결혼 사진. 그런데 또 다른 남자. 엄마, 이게... 형진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손에 든 사진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내 아내가 세 번째 남편이 너야. 세 번째. 어머니가 바닥에서 빨간 글씨가 적힌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어머니가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외쳤습니다.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실종이야. 다 실종. 그리고 그 실종 직전에 뭐가 바뀌었는지 아니? 탁! 어머니가 보험 서류를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보험 수익자 다 백민주로 바뀌었어. 실종 2달 전에. 정확히 2달 전에. 백민주의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어머님. 과거 일이고. 과거라고? 그럼 이건 뭐야? 어머니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작년 11월 우리 형진이 보험도 내 이름으로 바꿨잖아. 내 동의도 없이. 형진이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패턴이 똑같아. 보험 수익자 변경, 통장에서 거액 인출, 그리고 실종. 내 전 남편들이 다 이 순서대로 사라졌어. 내가 죽으면 인연이 15억을 받아. 내 전 남편들도 그랬겠지? 다 어디 있는 거야? 다 죽였니? 어디다 묻었어? 어머님, 제발.
백민주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전 형진 씨를 사랑해요. 진짜예요. 과거는 실수였어요. 실수? 두 명이 연속으로 사라진 게 실수야? 어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펜션 예약 내역이었어요. 10월 30일. 강원도 산골 펜션. 내 전 남편들도 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강원도 산골이었어. 우리 형진이도 거기 데려갈 생각이었지? 그건 오늘 내가 안 왔으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며 눈물이 맺혔어요. 오늘 내가 안 왔으면 우리 형진이도. 그때였습니다. 백민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반에 누가 전화를 거는 걸까요? 백민주가 황급히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거절 버튼을 눌렀지만 화면에 뜬 이름을 어머니가 봤습니다. 동생? 내 프로필엔 외동딸이라고 했잖아. 백민주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건 띠리링 마이너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삼촌이었어요. 이런 사람 얼마나 더 있어? 공범이지? 내 전 남편들 처리하는 거 도와준 놈들이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순간 형진이가 벌떡 일어나 백민주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주야. 정말이야? 이게 다 정말이야? 형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형진 씨, 대답해. 이게 다 정말이냐고. 형진이가 생전 처음으로 백민주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전 정말 형진 씨를 사랑해요. 과거는 정리하려고 했어요. 정리? 사람을 정리한다는 거니? 어머니가 백민주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백민주가 갑자기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어머님이 뭘 아세요? 그 남자들이 저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 남자들이 먼저 절 속였어요. 돈 때문에 절 이용했다고요. 백민주가 벌떡 일어나며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남편? 도박 중독자였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다 날렸죠. 두 번째는 바람둥이. 결혼하고 석 달 만에 다른 여자 만나러 다녔어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야? 어머니의 질문에 백민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이 알아서 떠난 거예요. 알아서 떠났다고? 그럼 왜 실종 신고가 되어 있지? 그때 형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백민주의 통장 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그건 정당한 보험금이었어요. 실종 선고 받고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서 떠난 거예요. 빚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거짓말. 어머니가 백민주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그 순간 백민주가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밀친 건 아니었어요. 팔을 휘저으며 뿌리치려다가 어머니와 부딪힌 거였죠.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흥분해서 중심을 잃고 계셨고, 어머니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발이 탁자 모서리에 걸렸어요. 엄마. 형진이가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쿵. 어머니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어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백민주도 놀라서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먼저. 엄마. 형진이가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으셨어요. 눈은 감겼고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쓰러지면서도 어머니는 그 회색 봉투를 놓지 않으셨거든요. 마치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가슴에 꼭 품고 계셨습니다. 119, 119 불러야 해. 형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백민주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계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형진 씨, 병원 가기 전에 이 서류들 좀 치워요. 이상한 오해 받을 수 있어요. 뭐? 형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백민주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엄마가 쓰러졌는데 서류를 치우자고? 아니, 그냥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형진이는 119에 전화하면서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백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슬쩍 발로 밀어 소파 밑으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캄캄한 새벽이었고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올 것 같았어요. 형진이는 어머니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백민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뉴스 시간이었는데 날씨가 추워진다는 기상캐스터 목소리가 나지막이 흘러나왔습니다. 따끈한 보리차를 끓여놓고 찻잔에 따르던 참이었죠.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녁 8시. 좀 늦은 시간이었죠. 누구세요? 아, 저예요. 보험 이 과장입니다. 인터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20년 넘게 어머니 집안 보험을 관리해온 이 과장이었습니다. 남편 보험도 형진이 보험도 다 이 과장 손을 거쳤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잠깐만 뵙고 가려고요. 확인하실 게 있어서.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자 이 과장이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커피 한 잔 할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금방 갈게요. 이 과장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는데 형진이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어머님, 최근에 형진 씨 보험 수익자 변경 동의하셨어요? 수익자 변경?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럼 모르셨군요. 이 과장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작년 11월 15일자로 형진 씨 생명보험 수익자가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어머님이셨는데. 그래, 내가 수익자였지. 형진이가 미혼일 때부터. 네. 그런데 지금은 백민주로 바뀌어 있어요. 전부 다요. 어머니의 손이 찻잔 손잡이에서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달그락하고 났어요. 전부 다라니? 생명보험 3개, 상해보험 2개, 종신보험 1개. 총 6개 상품 수익자가 전부 백민주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장이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보험사 시스템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익자 백민주 배우자. 언제 바뀐 거야? 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과장이 말을 멈추고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뭐가 이상한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이 과장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느님, 백민주 씨 맞죠? 혹시 결혼 전 직업이나 가족관계 아세요? 서울 출신이고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혼자 산다고. 그래요? 이 과장이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더 있어요? 아니요.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냥 패턴이 좀 이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패턴? 저희 보험업계에서 가끔 보는 패턴이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수익자 변경, 보험금 증액 시도, 그리고 아니요. 제가 너무 나갔네요. 그냥
형진 씨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요즘 등산이나 낚시 같은 거 가지 말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오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년 넘게 어머님 가족 보험 관리하면서 형진 씨가 걱정돼서 고마워요, 이 과장.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이 서류들 복사본 가져가도 될까요? 이 과장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밀 유지하셔야 해요. 고객 정보라서. 이 과장이 떠난 후 어머니는 거실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식은 보리차가 찻잔에 그대로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어머니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형진이한테 전화하려다가 참으신 거였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추측만으로 아들 부부를 의심할 순 없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한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사립탐정사무소죠? 의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건 지 정확히 2주 후였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이었어요. 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형진이 걱정해 며칠째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핸드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지금 당장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 탐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한 것도 이상했지만 평소의 차분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인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인 건 아는데 방금 확인한 게 있어서 이건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지금요? 밤 11시인데 어머니는 외투를 걸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 사립탐정 사무소로 향하는 내내 불안감이 커졌어요. 김 탐정이 그렇게 다급한 목소리는 처음이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탐정이 책상 위에 서류를 잔뜩 펼쳐놓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대체 뭔데 그래요? 김 탐정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백민주 씨 본명 맞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 여자가 형진 씨와 세 번째 결혼입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 탐정이 결혼 증명서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백민주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김 탐정이 빨간 파일을 열었습니다. 실종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전 남편들이 하나같이 다 실종됐습니다. 실종이요? 네. 그리고 보세요. 김 탐정이 보험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상훈 씨 실종 2개월 전 보험 수익자가 백민주로 변경. 보험금 3억. 5년 후인 실종 선고 받고 보험금 전액 수령. 서류를 넘기자 또 다른 보험 증서가 나왔어요. 최원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종 3개월 전 수익자 변경. 보험금 5억.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형진이도 네, 같은 패턴입니다. 작년에 수익자 변경, 보험금 15억. 전 남편들보다 금액이 훨씬 큽니다. 김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어머님, 백민주가 말한 건 다 거짓말입니다. 부모님도 살아계세요. 뭐라고요? 김 탐정이 CCTV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전 남편들이 실종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찍힌 장소가 전부 강원도 산골입니다. 같은 지역, 비슷한 펜션들이에요. 사진 속에는 백민주와 전 남편들이 함께 있었고
뒤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저 남자들이 백민주 조력자들로 보입니다. 하긴 어떻게 여자 혼자 성인 남자를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하기가. 실종 직전에 항상 나타났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건 어제 확인한 건데. 김 탐정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백민주가 30일,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강원도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형진 씨 이름으로요. 위치가 전 남편들이 실종된 곳과 불과 10km 거리입니다. 안 돼. 안 돼.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직접 가서 막아야 해요. 어머니는 봉투를 꼭 끌어안고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가지 마세요. 김 탐정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거리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을 들었는데 팔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강남 7위 아파트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는데. 빨리 가주세요. 제발. 어머니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건물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새벽 2시 반 택시가 형진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형진이가 알려준 번호. 천사 같은 우리 엄마라며 웃던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현관문을 벌컥 열어 제쳤어요. 너희 당장 이혼해.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몇 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 정신 들어? 형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형진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물 좀. 형진이가 급히 물을 따라줬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며느리는, 백민주는 어디 있니? 형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숨을 푹 쉬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경찰에 신고했어요. 엄마가 가져온 서류 다 제출했고요. 그래서 잡혀갔니? 형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연행됐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했대요. 그것도 대형 로펌 변호사를.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누웠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 형진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오래 지난 일이라서 증거를 찾을 수 없대요. 전 남편들 실종도 5년, 10년 전 일이고 정황상 의심스럽긴 하지만 직접적인 범죄 증거는 없다고. 뭐라고? 보험 수익자 변경은 합법적인 거고 실종 신고도 본인이 한 게 아니래요. 가족들이 한 거라서. 그리고 펜션 예약도 그냥 여행 계획일 뿐이라고.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면제는? 대량으로 산 수면제는? 불면증 치료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처방전도 일부는 있었대요. 말도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형진이가 어머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바보였어요. 엄마 말 안 듣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30대 중반의 아들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로.
그때 펜션 갔으면 형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니? 몰라요.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만 보내왔어요. 위자료는 한 푼도 안 받겠대요. 빨리 끝내자고. 위자료를 안 받겠다고? 네.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시어머니한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 어머니가 놀라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내가 언제 폭행을? 그 여자가 나를 밀쳐서 쓰러진 거잖아. 알아요, 엄마. 나도 봤어요. 하지만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우리뿐이라.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 엄마, 흥분하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형진이가 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경찰은 뭐래? 추가 수사하겠다고는 하는데 담당 형사님 말로는 어렵대요. 실종된 전 남편들도 단순 실종으로 처리됐고 보험금도 합법적으로 수령했고 그럼 그냥 놔둔다는 거니? 형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워낙 크니까 경찰도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 로펌이 정치인들도 많이 변호하는 곳이래요.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럴 수가.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엄마, 그래도 괜찮아요. 나 무사하잖아요. 엄마 덕분에. 형진이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탐정이 들어왔어요. 손에 또 다른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김 탐정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았어야 했는데, 김 탐정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더 나올 거예요. 하지만 경찰도 안 움직이는데, 경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론도 있고 여론도 있어요. 그리고 김 탐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제 발견한 건데요. 백민주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더군요. 뭐라고? 벌써 다음 타겟을 물색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더 큰 물고기. 재산이 100억대인 사업가입니다. 형진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여자를 막아야 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돼요.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경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엄마, 언론사로 가자.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형진이와 함께 서울 시내 한 신문사를 찾아갔어요. 김 탐정이 소개해준 기자를 만나기로 한 거였죠. 회색 봉투와 김 탐정이 추가로 준비한 서류철을 가방에 넣어왔습니다. 신문사 로비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사람들이 급하게 오가는 발걸음 소리. 안녕하세요. 박 기자 만나러 왔는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5층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형진이가 불안한 듯 물었어요. 엄마, 기자가 믿어줄까요? 믿게 해야지.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5층 사회부. 박 기자는 40대 초반의 여성 기자였습니다. 김 탐정 말로는 이런 사건 전문이라고 했어요. 어서 오세요. 김 탐정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이쪽 회의실로 오시죠.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자 박 기자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방문부터 사립 탐정 조사, 그리고 그날 새벽의 대치까지 박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가끔 그래서요? 그 다음은? 하고 물으며 경청했습니다.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회색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결혼 증명서들, 실종 신고서, 보험 서류, CCTV 사진,
펜션 예약 내역. 박 기자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3번의 결혼. 그리고 5년 간격이라. 기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실종 후 5년이면 실종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시기네요. 그때 보험금을 받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박 기자가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동일한 패턴, 보험 수익자 변경, 거액 인출, 강원도 펜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이거 심상치 않네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못 움직이는 이유를 알겠어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박 기자가 형진이를 봤습니다. 형진 씨, 혹시 녹음이나 녹화된 거 없으세요? 백민주 씨가 뭔가 실수로 말한 거라도. 형진이가 고개를 저으려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났는지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 맞다. 그날 새벽에. 뭐가 있어? 엄마가 쓰러지기 직전에 제가 충격받아서 녹음 앱을 켰었어요. 습관적으로. 혹시나 해서. 박 기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들어봅시다. 형진이가 파일을 찾아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잡음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보험 수익자 변경하는 게 죄예요?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백민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떠난 거예요. 빚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10월 30일, 그냥 여행이에요. 형진 씨랑 둘이서. 박 기자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있으면 달라집니다. 정말요? 네. 정황 증거만 있었는데 본인 목소리로 인정한 부분들이 있네요. 특히 전 남편들을 그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언급한 부분. 박 기자가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걸로 기사를 쓰겠습니다. 단독으로. 내일 조간에 실릴 수 있도록. 진짜요? 네. 그런데 실명 공개 동의하셔야 해요. 형진 씨도. 형진이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세상에 알려야 해. 형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박 기자가 일어섰어요. 어머님, 제가 이걸 가지고 좀 더 취재해 보겠습니다. 기사는 언제? 일단 제가 아는 형사가 있어요. 이런 사건 전문이거든요. 먼저 만나보고 추가 취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불안해했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걱정 마세요. 빨리 진행할게요. 새로운 게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박 기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번호예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 기자와 이 형사가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 형사님, 오랜만이에요? 김 기자, 또 무슨 일이야? 왜 자꾸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 안 그래도 바쁜데. 이 형사가 투덜거리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이거 냄새가 나네. 그렇죠? 3번 결혼, 2번 실종, 보험금만 8억. 15억 아니야? 아, 형진 씨까지 하면 15억이죠. 이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혀를 찼습니다. 패턴이 완전 교과서네. 근데 김 기자, 이거 가지고 기사 쓰려고? 당연하죠. 잠깐만. 이 형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직 쓰지 마. 왜요? 실은 우리도 이 여자 보고 있었어. 박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언제부터? 3년 전에 최원석 씨 가족이 신고했었거든. 그때는 증거 부족으로. 이 형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근데 이거 봐.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호텔 로비에서 중년 남성과 팔짱 낀 백민주. 이거 어제 찍은 거야.
새 타겟이네요? 응. IT 회사 대표. 재산 200억대. 박 기자가 펜을 두드렸습니다. 미친. 벌써 다음 먹잇감을. 그래서 감시 붙였어. 24시간. 근데 왜 안 잡아요? 이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없잖아. 정황만 가지고 어떻게 잡아? 이 여자 지금 재산도 많으니까 유명 로펌 쓸 것 뻔하고. 박 기자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돈 좀 썼네. 시간당 얼마더라. 이 형사가 커피를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녹음 파일 있다며? 형진 씨가 녹음한 거. 네. 그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좋네.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해. 박 기자가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요? 직접적인 증거. 예를 들면 이 형사가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그 펜션들 다시 뒤져볼 거야. 강원도 그쪽? 뭔가 있을 것 같거든. 뭘 기대하는데요? 모르지. 시신이라도 나오면 대박인데. 에이, 그렇게 멍청하게 묻어놨겠어요? 아니면 목격자라도. 펜션 주인이나 동네 사람들. 박 기자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취재해 볼게요. 강원도 가서 같이 움직이자. 공조. 좋아요. 대신 특종은 제 거예요. 이 형사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대신 타이밍은 내가 정해. 알았어요. 둘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이 형사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형진 씨 어머니한테는 아직 자세히 말하지 마. 너무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박 기자가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근데 이 형사님, 왜? 백민주가 정말 살인범일까요? 이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글쎄, 하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남편들이 사라지는 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해. 소름 돋네요. 그래서 꼭 잡아야 돼. 다음 피해자 나오기 전에. 일주일 후 강원도 펜션촌. 박 기자가 펜션 주인 할아버지와 마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기억나세요? 아, 그럼. 어떻게 잊어. 예쁘장하게 생겨서는 남자를 그렇게. 뭘 봤어요? 할아버지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2년 전 겨울이었어. 그 여자가 남자랑 왔는데 다음날 남자는 안 보이고 혼자 나가더라고. 그게 다예요? 아니. 그날 밤에 이상한 차가 왔었어. 검은 SUV. 남자 둘이 내렸는데 박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남자들 얼굴 기억나세요? 하나는 문신이 있었어. 목에. 박 기자가 급히 메모했습니다. 혹시 사진 같은 거. CCTV는 그 여자가 지워달라고 해서. 근데 할아버지가 뜸을 들였습니다. 근데 내가 폰으로 찍은 게 하나 있어. 이상해서. 2일 후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 이 형사가 낡은 경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올라갔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안 잡히는 곳이었어요. 겨우 찾아간 집은 생각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금이 간 담장,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고 대문이라고 할 것도 없이 녹슨 철문만 삐걱거렸습니다. 계세요? 이 형사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방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시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경찰입니다. 백민주 씨 부모님 맞으시죠?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주가 살아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네, 살아있죠. 아이고,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노인이 주저앉듯 현관 계단에 앉았습니다. 여보,
민주가 살아있대. 우리 민주가. 집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휠체어를 탄 노부인이 나왔습니다. 한쪽 팔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이 형사는 당황했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에 집 나간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는데 이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집을 나갔습니까? 노부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래요. 가난한 부모가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도 딸인데 처음엔 돈도 보내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뚝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이 형사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방 안은 더 처참했어요. 벽지는 곰팡이로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부엌 깬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뿐이었어요. 김 형사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액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국가유공자 훈장이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백정수. 훈장 옆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군복 입은 젊은 남자와 아기를 아는 여자. 남동생들은요? 아들이 둘 있다고 들었는데.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우리 민주가 외동딸인데. 무슨 아들이? 이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그 남자들은 누구지? 혹시 민주 씨 친구들이나?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애가 성격이 차가워졌어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형사님, 우리 민주 만나면. 떨리는 손으로 이 형사의 팔을 잡았어요. 우리 민주 만나면 애비가 기다린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엄마도 보고 싶다고. 네. 잘못했다고. 가난하게 낳아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한 번만 얼굴 보고 싶다고. 노부인도 휠체어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 안 벌어요. 그저 살아있다는 소식만이라도. 명절 때 전화 한 통만이라도. 이 형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이 형사는 뒤를 돌아봤어요. 두 노인이 대문 앞에서 떠나는 형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딸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차에 올라탄 이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민주,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부모는 이렇게 사시는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기자, 나야. 백민주 부모 만났는데. 충격적인 게 있어. 뭔데요? 외동딸이래. 남동생 없어. 뭐? 그럼 그 남자들은 공범이지. 가족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집단일 가능성이 커. 아, 맞다. 이 형사님, 저도 찾은 게 있어요. 박 기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흥분됐습니다. 뭔데? 제가 어제 강원도 그 펜션 주변 돌아다녔잖아요. 근처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이상한 걸 찍어뒀대요. 이상한 거? 지금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이 형사의 핸드폰에 동영상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받았어요? 응, 잠깐. 이게 뭐야?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펜션 뒤편에 검은색 SUV가 주차되어 있었고 차에서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덩치가 크고 한 명은 목에 뭔가 문신 같은 게 보였어요. 두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펜션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박준영 씨 실종 당일 새벽이에요. 이 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기자, 이거 원본 있어? 할아버지가 갖고 계세요. 왜 찍었냐고 물어봤더니 왜 찍었대? 새벽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이 깼는데 창밖을 보니까 수상한 남자들이 있어서 혹시나 도둑인가 싶어서 증거로 찍어뒀대요. 이 형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주소 알려줘. 지금 당장 가야겠어. 이 시간 후 강원도 펜션촌 근처 민가. 여기에요.
박 기자가 가리킨 집은 펜션에서 10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까 왔던 기자예요. 문이 열리고 70대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 또 왔구먼. 누구시오? 경찰입니다. 이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그 영상 좀 다시 봐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거 내가 왜 찍었냐면 할아버지가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날 새벽에 우리 집 개가 미친 듯이 짖어서 말이야. 평소엔 얌전한 놈인데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보이지? 저 남자들 뒷문으로 들어가더라고. 이 형사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할아버지, 그 다음은요? 나오는 것도 봤어요? 그게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시간쯤 뒤에 나왔는데 이상한 게 들어갈 때는 둘이었는데 나올 때는 셋이었어. 셋이요? 응. 하나를 부축하고 나왔어. 술 먹었나 싶었지. 박 기자와 이 형사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 얼굴은 안 보이셨어요? 어두워서. 그런데 확실히 남자였어. 덩치가 있었으니까. 이 형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준영 씨 사진 있어? 박 기자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진 않아. 그리고 그 차는요? 아침에 없어졌어. 6시쯤께 밥 주러 나왔는데 이미 없더라고. 이 형사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차량 번호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박 기자, 이거 화질 개선 가능해? 우리 신문사 영상팀에 부탁하면 빨리 해줘. 그리고 할아버지. 이 형사가 할아버지를 진지하게 봤습니다. 이 영상 원본 저희가 증거로 가져가도 될까요? 복사본 드릴게요. 그럼 가져가. 이 형사님, 이거 결정적 증거 아니에요? 그렇지. 공범들이 왔다는 증거야. 부축해서 나갔다는 게 설마 수면제 먹여서 의식 잃은 상태였을 거야. 박 기자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진짜 아직 단정할 순 없어. 하지만 이제 수사영장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형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결정적 증거 찾았습니다. 영상 있어요. 공범들이 피해자 추정 인물을 끌고 나가는. 전화를 끊고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 기자, 이제 시간 문제야. 백민주와 공범들 다 잡을 거야. 기사는 언제 써도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 체포영장 나오면 바로 쓸 수 있어. 박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님, 그 부모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러게, 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줄 알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강원도의 산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신문사 영상팀이 할아버지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32가 7849. 렌터카예요. 박 기자가 김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형사님, 차량 번호 나왔어요. 잘했어, 박 기자. 바로 조회할게. 30분 후 김 형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대여자 이름 나왔어. 가명이긴 한데 CCTV 얼굴 대조해 보니 전과 3범 조직폭력배야. 이름 강석진, 또 한 명은 동생 강서구. 형제네요? 응. 그리고 이놈들. 백민주 통화 기록에도 삼촌으로 저장되어 있더라. 다음 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백민주, 강석진, 강서구. 살인 및 사기 혐의.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백민주 위치는? 사라졌어. 어제부터 휴대폰도 꺼놨고 변호사 통해서만 무고하다는 입장 전달하고 있어.
도망쳤네요. 그래서 공범들부터 잡기로 했어. 강석진, 강서구 위치 파악됐어. 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인천월미도 근처 모텔. 어제부터 투숙 중이야. 김 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가죠. 오늘 밤 11시 작전 개시다. 기동대도 지원 나온다. 밤 10시 30분 인천월미도 근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팀 차량 3대가 모텔 주변에 배치됐어요. 기동대 차량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2층 203호, 204호. 나란히 방 2개 잡고 있습니다. 감시조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불 켜져 있어? 네. TV 소리도 들립니다. 김 형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55분. 5분 후 진입한다. 동시에 203호는 우리가, 204호는 기동대가. 쾅! 경찰이다. 꼼짝 마. 김 형사팀이 203호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석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상의를 벗은 채였는데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시발 뭐야? 도망치려던 강석진이 김 형사와 부딪혔습니다. 저항하지 마. 강석진, 넌 체포됐어. 강석진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김 형사가 얼굴을 맞고 비틀거렸어요. 이 새끼가.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테이블이 넘어가고 TV가 떨어졌어요. 옆방에서도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았다. 수갑 채워. 기동대가 강서구를 제압한 모양이었어요. 강석진이 창문으로 뛰려 했지만 다른 형사가 다리를 걸었습니다. 쿵.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강석진, 살인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석진이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눈밑이 퍼렇게 멍들었어요. 백민주 어디 있어? 김 형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누구? 몰라. 몰라. 통화 기록 다 있는데? 서류를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강석진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아는 누나야. 누나? 2년 전 펜션에도 같이 갔잖아. 김 형사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강석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 부를게. 그래, 불러. 근데 알아둬. 내 동생은 지금 옆방에서 다 불고 있어. 거짓말이었지만 강석진은 모를 일이었죠. 뭐? 내가 시켰다고. 형이 다 계획했다고. 그 새끼가. 강석진이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시킨 게 아니야. 백민주가 시킨 거라고. 백민주가 뭘 시켰는데? 막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들 처리하는 거. 우리는 그냥 심부름만. 김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처리? 어떻게 처리했어? 산에. 강원도 산에. 시신을 묻었다는 거야? 강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백민주만 알아. 우리는 그냥 운반만. 김 형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백민주 어디 있어? 지금 어디야? 바다 보이는 펜션. 이름이 블루오션인가. 김 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어머니 집.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진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아직도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 어떻게 됐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탐정이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입니다. 공범들 잡았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내일 백민주도 체포될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형진이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끝났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새벽 3시 경찰서 조사실. 동해 쪽 펜션이라고 했어. 강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실토했습니다. 정확히 어디야? 양양인가? 거기 하얀 파도라는 펜션. 백민주가 가명으로 빌렸어. 김 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출동한다. 펜션은 절벽 위에 외따로 서 있었습니다. 9층 끝방. 불 꺼져 있습니다. 감시조가 보고했어요. 김 형사가 손짓했습니다. 조용히. 놀라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 절벽이 바로 옆이었거든요.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김 형사가 숨을 고르고 쾅! 경찰이다.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백민주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뭐야?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관 둘이 막고 있었어요. 백민주, 넌 체포됐어. 살인 및 사기 혐의로. 살인?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백민주가 발버둥 쳤습니다. 억울해요.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들이 알아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 그럼 이건 뭐야? 김 형사가 테이블 위를 가리켰습니다. 수면제 여러 통, 가짜 신분증 3개, 그리고 보험 서류. 또 누구 노리고 있었어? 백민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조사실. 백민주와 강석진이 대질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시켰어요. 남편들 처리하라고. 강석진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네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난 그냥 돈만 줬어. 백민주가 반박했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인정하는 거네? 돈 주고 살인을 의뢰했다고? 백민주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방금 내 입으로 말했잖아. 강석진이 덧붙였습니다. 이 여자가 수면제 먹이면 우리가 나머지 처리했어요. 닥쳐. 백민주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후 2시 경찰서 접견실. 어머니와 형진이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백민주와 마주 앉았어요. 강화유리로 막혀 있었지만 서로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백민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진 씨, 나 정말 당신은 사랑했어. 형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만해. 듣기도 싫어. 백민주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시 미쳤었어요.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 내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죽인 사람들, 그 가족들한테 용서를 빌어.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법이 심판할 거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산 아래 좁은 길가에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김상훈 씨 어머니가 차에서 내렸어요.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걷는 몸이었지만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소식에 부산에서 새벽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기다리세요. 위험해요. 김 형사가 말렸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우리 아들 가까이. 산비탈 아래 천막을 쳐놓은 곳에 의자를 놓아드렸어요. 어머니는 그곳에 앉아 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수색대 30명이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강석진이 지목한 장소를 찾아가는 중이었죠. 10년이야. 10년.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상훈이가 10년을 저 산에.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점 도착. 수색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어요. 묵주를 돌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습니다. 상훈아, 엄마 왔어. 이제 집에 가자. 무전기가 지직거렸습니다. 여기다. 뭔가 발견.
어머니가 무전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뭐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상훈이? 아직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또 30분이 지났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시신 발견. 두구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찾았구나. 우리 아들 찾았어. 검은 비닐에 쌓인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운반해 왔습니다. 상훈아, 우리 상훈이. 어머니, 아직 확인이. 김 형사가 말렸지만 어머니는 이미 비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야. 엄마가 알아. 내 아들.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지만 분명 아들이었어요. 엄마야. 엄마 왔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차가운 땅에 혼자 있었구나. 얼마나 춥고 무서웠니? 미안해. 주변에 있던 경찰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이 형사는 뒤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머니가 땅을 쳤습니다. 살아서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죽어서라도 찾아서 다행이야. 이제 아빠 곁에 묻어줄게. 편히 쉬도록. 너무 늦은 재회였지만 그래도 찾았습니다. 2주 후 전국 뉴스. 오늘 아침 충격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박 기자의 특종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검은 미망인 연쇄살인 사건. 한 달 후 법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피해자 가족들, 기자들, 그리고 맨 뒷줄에 백민주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오신 두 노인. 백민주가 입장하면서 부모님을 봤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백민주는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어머니는 형진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두 명의 남자들은 영영 돌아올 수 없고 그 가족들의 슬픔은 계속될 테니까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백민주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백민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방청석 맨 뒷줄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힘겹게 일어났어요. 백민주의 아버지였습니다. 휠체어에 탄 어머니도 옆에 있었고요. 판사님, 제가 민주 아비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제지하려 했지만 노인은 계속 말했어요. 제발 들어주세요. 제가 다 가난한 탓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노인이 앞으로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법정 경위가 막으려 했지만 재판장이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제가 민주 부모로서 대신 벌을 받을 테니 우리 민주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착한 애였습니다.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애를 잘 돌보지 못한 저 때문입니다.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잡아가 주세요, 판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애를 제대로 못 키운 제가. 백민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빠, 엄마, 오지 마세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세요. 제발 가세요. 보기 싫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자식의 죄는 자식이 지는 겁니다. 법정 경위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백민주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백민주가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다시 선고합니다. 피고인 백민주 무기징역. 백민주가 연행되면서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돌아봤습니다. 백민주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딸을 향해 걸어가려 했지만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민주야, 민주야. 노인의 외침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지만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피해자였으니까요. 법정을 나오면서 어머니가 형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해. 형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로. 멀리서 백민주 부모님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딸을 면회라도 가실 건지 아니면 영영 잊으실 건지. 어머니는 더 이상 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형진이가 어머니에게 우산을 씌워드렸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래, 끝났구나. 형진아. 네. 사람은 결국 선택의 문제야. 가난해도 불행해도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야. 형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도 이제 알아요. 두 사람은 우산을 나눠 쓰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날씨가 추워집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